그런데 사실은 퇴회가 좀 빨라요. 근데 100% 그렇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면 공부에 집중을 못하니까. 오늘은 제가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거는 이제 공부방 운영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거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교구를 사용할 때, 수학 단원에서 컴퍼스를 사용할 때 아이들이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이렇게 다치거나 삼각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찔리거나 이런 사고들이 있고요. 비 올 때나 눈 올 때 미끄러질까봐 걱정이 들 테죠. 그래서 우산꽂이가 공부방 신발장 앞에 입구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것도 한 통에다가 넣을 수 있게만 해놓으면 우산이 위에 있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나중에 우산 살로 다칠 수도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 20개 정도 뚫려 있는 우산꽂이 그걸 해서 혼자 딱 빼서 들고 가는 것까지 보고, 아이들이 바로 들어오면 넘어지기 쉬워서 현관 앞에 미끄러지지 않는 용도로 해서 나무 발판을 설치해 놓고 현관을 열고 신발을 벗고 큰 템포 쉬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럼 아이들이 막 몰려서 들어오는 일이 잘 없어요. 몰려서 들어오면 이게 막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니까 같이 엉켜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이제 중심을 잡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컴퍼스 사용할 때는 그룹으로 같이 시연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이나 아니면 꼭 내가 짚어줘야 되는 부분들은 앞에 앉아서 직접 같이 시연해보고 제자리에 놓고 갈 수 있게. 종이에 베이는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항상 구급 상자를 공부방에 비치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언제든지 가서 자기가 밴드를 붙일 수 있게. 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생님이 이제 직접 붙여주면 더 좋겠죠. 그럼 아이들이 어떨 때는 정말 상처가 나쁘지 않아도 와서 선생님한테 그런 관심을 더 받고 마음 위로 받고 싶어서 더 이제 와서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옆에서 봐주거나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가 이제 긴장돼서 학교에서 못하고 공부방에 와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작은 옷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같은 것들 몇 개 이렇게 미리 준비해놔가지고 비치해놔요. 서랍에 비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걸 이제 잘 정리해서 부모님께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걸 잘 처리해서 다음에 잘 이렇게 빨아서 이제 갖다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방 적응하는 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다른 친구들 보고 있으니까 조금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선생님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요, 정말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용히 아이들한테 잠깐만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 잠깐만 5분만, 1분만 조용히 문제 풀고 있어요. 하고 이제 화장실에 아이랑 같이 들어가서 한번 깨끗하게 잘 해준 다음에 잘 갈아입혀주고, 수치심이 일어나지 않게 절대. 그게 가장 맞아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나중까지도 기억에 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를 어떻게 잘 넘어갔느냐,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좌우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 좀 잘 대처해야지 애들이 또 선생님한테 신뢰가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공부도 또 잘하고. 맞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모 같고 맞아요. 엄마 같고 이러는 그게 바로 공부방의 장점이기도 네. 하죠. 학원 배상보험이 있어요. 학원 전용으로. 그거는 이제 금액도 1년에 2만 원에서 3만 원. 1년에. 1년에 좀 써네요. 네. 작은 사고라도 아이들이나 학부모님이 느끼기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부방에서 안전사고 보험을 해놓으면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도 언제나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그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게 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한 번 정도 다툼이 일어난 적은 있는데, 그때 저희 공부방에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언제든 이제 우리 아이 걱정 안 하실 정도로까지 잘 치료되시니까 걱정 마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들이 좀 더 편안하시고 편안하시고 안심하시고. 안심하시고 예, 병원 가셨어도 편안하게 이제 치료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학부모님들이 그 보험이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네. 안심하시고 애들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공부방이 그냥 공부만 가르치고 하는 데는 아니구나. 좀 전문적이구나. 선생님이 아이들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눈앞에서 아찔했던 순간이나 그러한 네. 것들이 있을까요? 남자애 3학년 2명이었는데요. 한 명이 합기도가 이제 엄청 자신감이 많아진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기분이 나빴나 봐요. 같은 반이었는데 갑자기 발차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네. 그래서 지금 모두가 놀란 상태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친구들마저도 맞아요. 다 놀란 거고.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주의를 주고 학부모님께 저녁 때 전화를 드리고 수업 그 중에는 문자로 간략하게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시고 혹시 아프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저녁 때 수업 마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저희 공부방에는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 아파트 전체를 제가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어느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한해서 제가 CCTV를 설치해 놨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고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주의하기도 하죠. 그런 안전사고 면에서는 그렇게 좀 선생님들이 미리 철저하게 예방 차원에서 예방하면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연령별로 수업 시간표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학년은 학교 끝나고 바로 오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장 좋다. 그 시간이 선생님하고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자기 학년하고 공부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받아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국어 같은 경우 받아쓰기 그리고 수학을 아무리 풀려도 한글을 알아야 예, 수학도 이제 하나하나 좀 읽어줘야 되고 같이 읽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요. 다른 학년이 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학년은 앞타임에 고학년은 뒷타임에 오기를 우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정 시간이 안 되고 또 돌봄 교실에 있는 경우에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돌봄 교실은 학교에서 4시나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조금 5시 정도에 오면 중학생들하고 겹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학년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렇죠. 어머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4시부터 5시까지는 제가 시간을 이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시면 등록하세요라고 처음 상담할 때부터 권해드리고요. 그걸 응해주시면 그 시간에 아이하고 1대1로 수업이 가능하니까 다른 학년이 있어도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저학년은 가장 먼저 하고 네. 고학년은 이제 좀 늦게 중학생은 완전 저녁 늦게. 때. 네네. 완전 저녁 때 예, 해가지고 그렇게. 연령대가 어린 친구가 네. 조금 늦은 시간을 원하거나 시간대를 조금 바꾸길 원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학부모님과 어떤 식으로 좀 소통을 해야 될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가 일찍 왔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늦게 왔을 때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만 가능하시다 하면 그때 저는 해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시간에 와서 하는 친구는 퇴회가 좀 빨라요. 왜냐하면 그만큼 만족하지도 못하고 아이는 이미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그 동적인 학원,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학원들을 하고 오면 절대 안 된다. 이미 힘들어 있는 상태로 오면 오니까. 이제 자야 돼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고 오면 공부에 집중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100% 그렇거든요. 시간대를 못 맞추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학부모의 네. 만족도도 낮추는 네. 일이 돼버리고 네. 아이들의 만족도도 낮추다 보니까 네. 결국은 퇴회까지 이렇게 맞아요. 돼버리는 네. 하나의 루트가 돼버리는 네. 겁니다. 어떤 학부모님은 나는 우리 아이만 따로 1대1로 봐줬으면 해서 시간을 변경해줬으면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부모님 욕심이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절대 그건 안 된다. 미리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항상 선생님들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숙제량에 대해서 좀 조절해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숙제만큼은 저는 항상 부모님하고 이제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오셨을 때 상담부터 어머님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숙제 많이 되나요? 선생님, 숙제를 매일 내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듣고 오신 경우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숙제 매일 나갑니다. 많이 내지는 않아요. 반드시 아이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가 안심을 하고 공부방에 오거든요. 아이가 안 다니겠다고 하면 그날 아무리 1시간 상담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숙제는 내. 그런데 조금 내. 그날 배운 거 2장 낼 거야. 어떤 때는 1장일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들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숙제는 반드시 낸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이한테 맞는 숙제를 내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양만큼만 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렵게 숙제를 해왔어요. 예를 들어 그 전날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숙제를 해왔어요. 그리고 더 놀고 싶었는데 참고 숙제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 숙제했어요 하고 보여줬는데 선생님 거기다 놓고 가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상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다음에 숙제를 할 의미를 한 가지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하는 의미에는 반갑게 선생님의 칭찬을 듣는 모습, 내가 인정받는 것,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공부방이 다른 학원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학원에 갔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봐주기가 어렵고 하나하나 아이 컨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은 선생님이 아이가 숙제를 해봤을 때 정말 잘해왔네? 와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공부방에 오는 친구가 잘하는 친구도 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챙겨주시면 숙제를 하는 의미를 찾고 좀 더 많은 숙제도 해낼 힘을 기를 수가 있는 거죠. 학부모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자주 들어오시나요? 클레임 학부모 같은 거? 클레임은 진짜 잘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근데 학부모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선생님들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채점을 한 문제를 잘못해서 퇴회가 된 경우가 처음 공부방 오픈하고 발생한 첫 번째 퇴회 경우였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아직은 아이들을 100%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채점만큼은 정확하게 더 해야 될 거, 플러스 해야 될 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빼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 중에 뭐 클레임 전화라든지 뭐 상담 전화가 올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생님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 수업 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사실은 바로 받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시계를 이제 워치를 차고 있는 이유도 핸드폰을 보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계속 옆에다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게 되죠. 사실은 그럴 틈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잘 없기는 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왔을 때 바로 받기보다는 조금 텀을 두고 받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이 빨리 이제 뭐 우산이 필요해요. 아니면 얘랑 병원 가야 되니까 빨리 내려보내주세요 하고 전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순간의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텀을 주면 건 이유는 부모님들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제 그 다음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 좀 나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전화를 받고요. 받았을 때 바로 응대를 다 해드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아 그러신 말씀이시군요 하고 제가 수업 끝나고 어머님께 전화 드려도 될까요? 그때 천천히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도 이제 전화를 내려놓으시고 금방이라도 그만둘 것처럼 전화를 하셨어도 저녁 때 돼서 선생님 내가 아까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서 그랬는데 얘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상담을 하세요. 선생님들도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진중하게 어머님한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이 상태랑 말씀을 드리고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교재에 붙여드렸던 그 계산력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어머니 그 문제가 그 교재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거기에 제가 다른 문제, 쉬운 문제로 대체해드렸던 거예요. 보셨어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응대하기보단 시간을 좀 갖고 부모님하고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장을 자꾸 하면 안 돼요. 고객이잖아요. 고객 응대 첫 번째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린 다음에 어머님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많이 속상하셨죠?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공감을 한 후에 사실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저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라고 같이 어머님하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 마음을 이제 다독여 누그러뜨리고 설령 퇴해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네, 부모님이 나도 이해하고 우리 아이도 이해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아이 하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인 그 그룹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클레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해하시지 않고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렇게 딱 수업하고 있는데 학부모님 전화가 딱 오는 너무 가슴이 철렁할 철렁해요. 무조건 철렁해요. 무조건 철렁하니까. 무조건 철렁해요. 그때 조금 한 타임 쉬었다가 네네. 이제 딱 쉬고 나서 전화 받고 네. 이제 공감해드리고 네. 경청해드리고 네. 하면 그래도 퇴해가 될지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이 해소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퇴회가 사실은 이제 선생님 어쨌든 수익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퇴회 상황에서 선생님 어떤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게. 우리 공부방 선생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퇴회로 인한 멘탈을 잡는 거에 가장 큰 약은 신규예요. 그래서 신규 모집을 하러 저는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전단지를 아파트에 다 붙이고 그리고 블로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가 한 명 들어오면요. 그 퇴회로 인한 멘탈을 흔들렸던 건 다 잊어버리게 되죠. 네, 퇴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안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잘 정리를 해놓고 내 정신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말고 신규 모집하는 곳에 더 쓰는 것이 선생님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한 명 빠졌다고 너무 그게 연연하지 않고 또 옵니다. 이제 또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죠. 네. 기존의 아이들하고 더 재밌게 수업하고. 그죠. 네. 그럼 이 회원들을 좀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공부방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오면 중3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 9년. 9년 동안. 네, 9년 동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교사가 믿을 수 있는 교사다.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측이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이때가 되면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실 거야. 아이가 시험 문제가 틀렸으면 선생님이 오답 정리해 주셨을 거야. 그렇게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내가 숙제를 해가면 이런 피드백을 해줬어. 이때가 되면 선생님하고 여행 갈 수 있어. 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도 장기 회원으로 가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해주냐면 예를 들어 많은 걸 해봤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요.
숙제 쿠폰이 있어요. 숙제 10번 해오면 뽑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뽑기에는 이제 그때그때 계속 바꿔주고요. 뭐 꽝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 애들이 더 상심하고. 절대 안 돼요. 숙제를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갖고 싶은 좀 좋은 것들. 이런 게 아주 비싼 거 아니어도 엄마가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선생님이 사줄 수 있는 거. 예, 정말 약간 불량식품 이런 것도 네. 괜찮았거든요. 한 번 먹는 거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했다가 그거 빨리 주문해놓고 이제 하루면 오니까요. 그거 다 이제 바꿔주고. 20번이면 너무 많고요. 10번이면 한 달에 2번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열심히 해옵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장기회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특별하게 하시는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만의 어떤 차별적인 어떤 이벤트.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전체 중3 데리고 무조건 이동하는 거예요. 하루 잡아서. 이제 저희가 대전이니까 차비만 어머님들이 이제 주시면 제가 그걸 단체로 끊어서 그날 먹는 거 다 제가 쏘는 거예요. 중3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모두 다 같이 여름방학 때 같이 이동했어요. 그게 또한 어떻게 보면 방학 중 휴회를 예방하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네.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이나 이제 여름에 놀이동산 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롯데월드 차량 대절해서 오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들 뭐 후룸라이드 타고 막 신나게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에버랜드. 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학년에 한해서 과학 체험 같은 거, 그러니까 공부방에서 실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이용해서 특강 같은 거 같이 해서 이제 재미있게 그 학년만 딱 모여서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해서 매달 모든 학년을 하는 게 아니라 뭐 5월 달에는 4학년이 했으면 6월 달에는 6학년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학년을 위한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애들을 이제 참여가 계속 시키는 거네요. 네. 공부방에서 참여시키고 또 야외 나가서 또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시간이 빨리빨리 그죠. 가고 애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네. 하는 방법. 거기에 다른 친구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또 이 신규 회원으로 또 올 수 있고. 네,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